이른 아침 경계 경보가 발령돼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대피하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가 서울 전역에 발송된 건데요. 오발용으로 확인됐지만 시민들은 한때 혼란을 겪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10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5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양천구가 재난보호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양천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는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하고 주민센터 등 200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지역에 느닷없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하라는 경계 경보 문자가 전송된 뒤 오발령이라고 정정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네, 인공위성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때문이었는데 더구나 발송된 문자에는 경계 경보가 왜 발령됐는지 또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을 샀는데요.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린 지 9분 뒤인 오전 6시 41분. 서울시가 보낸 위급 재난 문자입니다. 경계 경보 발령으로 대피를 준비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여 분 뒤인 오전 7시 3분. 이번엔 행정안전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분 만에 오발령 문자가 전달됐지만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달된 경계 경보 문자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 생각에서 그냥 담담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시 와서 뭐 또 다시 큰일이 터졌나 보다 했더니 오발이라고 다시. 도망을 가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오발령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건 경계 경보가 발령된 이유가 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대피할지 방공호도 없고 교육도 없고 대피만 학교 마당으로 갈지 방공호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무조건 재난이 왔다고 방공호 대피만 하라고 그러니 멍멍하는 거예요. 좀 황당했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황당했고 그래서 나가봤어요. 뭐 아무 별일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잘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경계 경보 문자가 발송된 지 40분이 지나서야 서울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며 경계 경보가 해제되었다는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경계 경보 발령이 잘못됐다는 오발령이 아니라 경계 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였습니다. 서울시는 공식 자료를 통해 비상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발령 비난이 계속 일자 오세훈 시장은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발령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재난문자 5대응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상태였고 잔해물도 충남 태안에서 서쪽으로 253km 지점에 떨어질 것으로 보고돼 시민들은 서울시의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후 서울시가 보낸 위급 재난 문자로 인해서 오발령이자 과잉 대응이다, 아니다 얘기가 많았는데요. 문제는 메시지를 받고도 대피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재난안전원의 김동원 원장과 함께 대피 경보 시의 행동 요령 짚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번에 발령된 서울시의 경계 경보에 대해서 민방공 경보라는 표현을 쓰던데 보통 이게 언제 발령됩니까? 예. 그 민방공 경보라는 그런 용어는 민방위 경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리고 민방위 경보는 이 민방공 경보와 경보 이 두 가지가 이제 소속돼 있는데 이 민방위 기본법 제33조에 의하면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 접경 지역의 업장, 면장, 동장, 뭐 통장 또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렇게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해야 될 때 요럴 때는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그 민방위 경보가 이제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 포함인데 요걸 발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경보에 대해서도 경보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경보의 중에 이제 민방공 경보는 이 경계 경보, 공습 경보, 화성 간판 경보, 그리고 경보 해제 뭐 이렇게 나가는데 재난 경보는 재난 경계 경보, 재난 위험 경보, 재난 경보 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 그 기본법에 의한 거고 또 재난이라는 기본법에서는 또 다르게 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해서랑은 이제 위기 경보를 하도록 위기 경보 하도록 돼 있고 또 이제 우리 통합방위법에 가면은 또 통합방위법에서 또 경계 이 경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법령에서 이렇게 각자 법령에 필요한 대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가 보낸 위급 재난 문자를 보면 대피 준비의 이유, 또 대피 장소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피나 이런 이제 방송이나 이렇게 문자 나가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중앙 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 문항이라고 별표 3에 나와 있는데 뭐 주간의 민방공 경보, 또 야간의 민방공 경보, 화생방 경보, 또 재난 경보, 뭐 전력 수급 위기 사태 경보, 그리고 또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각 상황에 따라서 방송 문항이 정해져 있긴 있는데 정해진 그 외에는 이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소행성 유성체, 자연우주 물체 추락 충돌 요런 것들이 나중에 추가가 됐었는데 인공위성의 추락 등 이제 각종 신종 재난에 고려한 그런 촘촘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송 문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보면은 각각 어디로 대피해라 뭐그 대피하십시오 돼 있어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면 좋겠다라고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시스템들이 그 우리 저쪽 포털에서 우리 국민 그 재난 안전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다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이 문항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 문안 자체는 또 이렇게 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촘촘한 제도 구축 요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 상황인 건데 이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피 경보 발령 시 행동 요령을 좀 짚어주실까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들한테 재난 안전에 대한 상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전 시설 정보라는 그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민방위 대피소, 지진 대피 장소, 뭐 또 이렇게 이재민 시설 화학 사고의 때 대피 장소, 무더위나 뭐 미세먼지 한파, 쉼터들 이런 게 다 거기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도로명별로,
행정동별로 위치나 시설 규모, 뭐 수용 인원들 이런 게 다 제공되고 있는데, 자, 우리 동네에 그 이 대피소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요런 것 정도는 이제 거기 국민재난안전 포털 들어가셔서 국민들이 이제 자기가 가야 될 뭐 지진일 때 민방위 때 어떻게 하고 요런 것들을, 또 그 화학 사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런 것들 좀 알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상황별로 다 다른 이런 부분을 각자가 이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난안전원 김동원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수도권 지역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위반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만 조사한 것이라 세입자를 기망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수도권에서 악성 임대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42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중 99명이 현행법을 위반했는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공인중개사들의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부천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중개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계약 34건을 중개했습니다. 전세 계약 때마다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는데 중개보조원 2명과 미신고 중개보조원 2명도 함께 가담했습니다. 중개 가담자 모두 수사 의뢰 대상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한 중개 알선인과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다른 2건의 계약에서도 같은 역할을 했고 중개업소 상호와 이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개 알선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수사 의뢰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108건의 위반 행위 중 무등록 중개와 세입자 기망 행위, 등록증 대여와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행위 등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55건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로 행정 처분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2차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점검 대상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중 일부라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위반 행위를 모두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을 유발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현장에서는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이러한 어떤 사기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지자체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별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 안심전세 계약 상담에 나서며 사회적 불안을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느끼는 전세 계약의 위험성과 걱정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합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양천구는 폭염 대책 기간 동안 폭염 상황관리 전담 조직을 상시 운영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 폭염 대책 본부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 돌보미, 복지사, 통장 등 860명을 재난도우미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과 복지관, 주민센터 등 200곳입니다. 특히 양천구는 올해 숙박업소 3곳과 협약을 맺고 오는 7월에서 8월 중 어르신 안전숙소도 운영하는데요. 폭염특보 시 저소득 노인들이 당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객실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